안녕하세요. 필리핀 밴쿠버 부동산 상위 10% 이내의 아무솔드 그룹입니다. B 이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은 엔터테인먼트용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상보다는 음성에 그리고 컨텐츠에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파트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아파트 보유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낮아 구매하기 쉽고 수리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며 부동산 관리 업체가 대신 관리해 준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지만 결국 모든 비용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각종 청구서만 쌓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첫 집으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총 가격이 낮아 구매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차피 첫 집이니 일단 사고 몇 년 살다가 바꾸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쉽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아파트를 구매하면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적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집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아파트 보유의 어두운 면을 공유하여 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파트를 사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아파트밖에 살 수 없는 경우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는 몇 가지 조언도 해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립김입니다. 밴쿠버 부동산 리얼토로 처음 이 채널에 오셨다면 이 채널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밴쿠버에서 처음 집을 구매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배우는 경험을 공유하여 여러분이 후회할 결정을 피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구독하고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배우고 싶은 내용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매달 관리비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정말 비쌉니다. 단순히 비교해봐도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관리비가 거의 2배나 비쌉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비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네티즌이 오래된 아파트를 샀는데 관리비가 계속 올라 매달 700달러 이상 지출하게 되어 후회 막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심이 1274 스퀘어피트 아파트 관리비도 950달러까지 치솟아 보유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시설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비용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서비스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돈은 내지만 정작 누리지 못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방 2개짜리 고급 아파트를 80만 달러에 샀습니다. 아래층에는 24시간 컨시어지,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구매할 당시에는 호텔에 사는 것처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저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헬스장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영화관과 수영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컨시어지도 몇 달에 한 번 택배를 받아주는 정도였고 평소에는 인터넷 쇼핑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거의 600달러에 달하는 관리비가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1년이면 7,200달러가 됩니다. 말할수록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의 친구는 면적이 1,5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를 샀는데 관리비가 한 달에 350달러밖에 안 돼서 더욱 속상해했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관리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모기지처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은퇴한 고객 중에는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아파트 시설과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하고 호화로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메니티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돈이 여전히 큰 고려사항이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안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싼 상품들 중에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신이 필요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썩은 사과 더미에서 그나마 나은 사과를 골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총 가격은 저렴하게 샀지만 실제로는 더 비싼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관리비란 무엇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아파트는 사실 대형 기숙사와 같아서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정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제한은 그리고 더욱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후에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제 고객 중 한 분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사 후에 한 마리 더 키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전에 그가 마음에 들어 했던 일부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을 한 마리만 키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초과하면 관리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발코니가 매우 넓은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가 넓은 것은 장점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발코니에서는 바베큐가 금지되어 있어서 오히려 큰 단점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기는 사람인데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아파트를 샀다가 어느 날 바베큐를 하던 중 갑자기 아파트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나서야 바베큐 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겁니다. 또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및 개조 제한도 매우 엄격해서 많은 일들이 관리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펫을 바닥에 바꾸고 싶다면 교체 시 자재도 아파트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혹은 외관이나 공용 공간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창문, 발코니, 커튼 등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미관상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어도 다 같이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바꿀 수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을 사서 완전한 자율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칙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상적인 완벽한 집이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 정말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제한 덕분에 전체 커뮤니티가 더 질서 있고 생활 환경이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집 사람이 발코니를 함부로 청소해서 오물이 우리 집 발코니로 떨어지거나 복도나 주차장에 잡동사니를 함부로 쌓아두거나 발코니에서 채소를 키워 아파트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은 분명 답답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생활 환경과 집값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이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 구매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계약 전에 집 자체 외에 자신에게 중요한 요구사항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한 반려동물, 인테리어, 발코니 사용, 전기차 충전 가능 여부, 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등입니다. 사전에 아파트 규정을 파악하고 하고 싶은 일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산 아파트 집은 여러분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이 생활 환경을 지켜드릴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중에는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콘크리트든 목조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층이 각 세대 사이에 사용되는 자재가 사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가격대의 자재와 건식 벽제 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즉 밤에 옆집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거실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양 옆집 모두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올빼미족이라면 잠을 잘 수 없다면 매일 출근길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윗집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산다면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떨어뜨린다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겁니다. 반대로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서 생활이 매우 답답하고 불편해질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웃 간의 분위기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목조든 콘크리트든 방음 효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사실 문만 닫으면 매우 조용합니다. 대로변에 있어도 밀폐된 문과 유리가 방음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요즘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중창, 삼중창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술이 정말 대단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시장에는 여전히 오래된 아파트와 부실 공사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고객과 함께 집을 보러 갔는데 약 15년 된 콘크리트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거실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큰 말소리가 들려오더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옆집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똑똑히 들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 닫는 소리는 정말 컸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방음 자체가 너무 부실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매우 예민하고 소음에 민감한데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 가서 직접 소음을 확인해 보세요. 방이 여러 구석에서 몇 분 동안 머물면서 시끄러운 소리, 발소리, 이웃이 말소리 등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심지어 더 신중하게 다른 시간대에 집을 보러 가서 자신이 집에 자주 있는 시간에 특별히 시끄러운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낡은 목조 아파트는 피하세요. 만약 예산이 허락한다면 30년에서 40년 된 목조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건축자재는 전반적으로 지금만큼 좋지 않고 방음 효과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중창, 밀폐된 문, 두꺼운 칸막이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세요.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비교적 새 아파트라도 부실 공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현장에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류를 확인하세요. 간단하게 회의록을 확인해서 이웃 간이 소음 민원이 자주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관리비, 그 다음에 모기지,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그 다음에 인슈런스 등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특별 부가금, 스페셜 액세스먼트입니다. 이 금액은 적게는 수백,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수십만 달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부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특별 부가금이 발생할까요? 보통 지붕, 창문, 수도관, 울타리, 외벽,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관리기금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돈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의 공용공간은 보통 사용 빈도가 높아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리도 가장 많습니다. 예전에 레딧에서 한 네티즌이 댓글을 남겼는데 원래 타운하우스를 팔고 콘도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타운하우스를 팔기도 전에 지붕 수리 명목으로 17,000달러의 특별 부가금을 징수당했습니다. 그 후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한 지 반년쯤 지나서 엘리베이터, 카펫, 페인트칠 교체 명목으로 15,000달러를 또 징수당했습니다. 1년 사이 이 두 집 때문에 3만 달러를 넘게 썼으니 정말 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태가 안 좋은 집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번 돈 대부분이 그 집이 수리비로 들어갈 겁니다. 방금 언급한 네티즌의 경우 1년 동안 수리비만 3만 달러를 넘게 썼고 모기지와 프로퍼티 텍스는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안타깝게도 2억 3,9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39,000 달러의 특별 부가금 스페셜 레비를 내야 해서 바로 집을 팔아버리고 구매자가 그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지 않나요? 물론 보수 후에는 집 상태가 훨씬 좋아지고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 더 편안해져서 집가도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압니다. 돈을 써야 할 때와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이런 곳에 쓰게 되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이 갑자기 마치 밑빠진 독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기적인 추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파트의 감가상각 보고서, 영어로는 디프레이션 리포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하는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통해 2025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어떤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합산한 후 10으로 나누면 매년 얼마를 더 계획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비용에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제 자금으로는 아파트 밖에 살 수 없는데 단점이 이렇게 많으니 사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돈을 모아서 타운하우스를 살 수 있게 되어도 집값이 또 오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저는 아파트가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 수는 있지만 사기 전에 몇 가지 조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이 많은 아파트는 피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단점을 최소화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상한 구조, 부족한 채광, 대로변과 마주보는 집 등입니다. 이런 집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직접 살아도 불편하고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가치 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콘도 서류를 꼼꼼히 읽으세요. 보유 비용이 낮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당연히 좋은 아파트를 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태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언급한 관리비 디프레이션 리포트 외에도 예비기금이 충분한지, 보험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항목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할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이는 이제 광역뱅크 지도가 보이죠? 예, 저희 이제 부동산 아무솔드 그룹 팀에서는 이렇게 매달 부동산 분석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게 되시면 조언입니다. 장기 보유 계획을 세우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밴쿠버의 최근 몇 년간 집값은 단기 매매 시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막 집을 지금 살까 좀 더 기다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이 좋다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최소 구매를 하시면 4년에서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안 좋은 건물에서 가장 좋은 세대를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으로 건물의 상호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유지 보수가 가장 안 된 유닛을 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직접 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니 문득 제 개인적인 경험 환호가 떠올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자동차를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결국 중고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키즈에서 개인 거래로 나름 고민을 했지만 무턱대고 샀습니다. 스틱 매뉴얼 스포츠카를 샀었죠. 당시 매뉴얼 트랜스미션 운전에 흥미를 느낄 때였습니다. 그 클러치 밟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기어를 탁탁 넣으면서 RPM 맞춰서 탁 출발하는 그런 스틱 아닙니까? 처음 시승할 때는 좀 멋이게 했지만 변속도 되고 차량이 운행도 됐고 판매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저에게 just a normal car라고 정상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쩡한 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타다 보니까 기어가 정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소를 가보니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겉보기는 정말 좋아 보였으나
잠시 시승이 아니라 매일매일 운전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매값이 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빛 좋은 개살구,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뭐 좋아 보인다고, 아니면 단순히 초기 구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장기적인 비용, 즉 보유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때의 금전적인 손실을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날에 큰 교인이 됐고, 리얼터 서비스를 제가 하면서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액수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